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이치은행이랑 미국 상업용 부동산 뭐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에 폭락을 해서 사건으로 터지면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 뉴스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도이치 건물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구름이 가득하죠 이제. 예. 그래서 신문들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시장 제2의 뇌관 이런 식의 이제 뉴스들이 이제 마구 퍼져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7천조 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제2의 금융시장 제2의 뇌관 되냐 이거 되면은 우리나라도 날릴 거야 아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랑 PEF들 여기 가가지고 미국 부동산 시니어 아닌 것들 서브들 엄청 산 것 같은데 이거 되면 진짜 우리나라 2천원까지는 아니면 1,500원은 당연히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이제 대출 시장 긴장. 이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70%, 6, 70%가 다 중소형 이제 그러니까 지역은행인데 지역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완전 도미노죠. 그러면은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소은행, 실리콘밸리 중소은행들은 정말 심해지고 전염은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디스는 또 이제 약간 뒷북으로 계속 뭐 은행들 위기다, 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막 내리고 테슬라는 또 신용등급 올리고 뭐 이러면서 지금 무디스가 막 여러 개 뉴스를 해서 이번에 뉴스 세 개를 만들면 그러니까 무디스가 막 낸 거 한 번에 다 모아서 한번 볼까 이랬었는데 너무 많이 냈어요. 올리고 내리고. 근데 엄청 네거티브하게 됐습니다. 그 뉴스 중에서 제가 이제 본 뉴스가 이거 두 개인데 여기 지금 이제 700조 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뉴스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렇대요. 지금 공실률이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심해서 제가 여기다 사각형을 쳤어요. 2022년도 4분기에 공실률이 거의 20%에 가깝고 19년도 4분기에 공실률이 거의 5%에 가까워요. 4배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 공실 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 PF나 이런 형태로 가져갔으면은 에쿼티를 가진 애들은 거의 다 날아간 거고 그다음에 그 서브로 들어간 애들은 지금 이제 돈을 어디 갖다가 계속 메꿔서 넣어야 되겠죠. 이자 낼 돈을.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이 안 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랑 거 관련된 리츠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건 블룸버그 뉴스인데 숏셀러들이 계속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뱅크 오피스 오너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오피스 리치에 대해서 숏 베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CRE가 이게 그 커머셜 빌딩들 커머셜 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셜 리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출이 왜 증가하고 있냐면 이 공실 많으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늘려서 오퍼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뉴스들이 이제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쭉 뉴스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나 고금리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져서 빌딩 가격이 한 25% 정도 하락했대요. 그리고 US 리츠 앞에서 뉴스 보신 것처럼 리츠 상품들이 숏 베팅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버스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리츠 인버스가 DRV, SRS, REK 이런 이제 리츠 숏 ETF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배이고 이것도 울트라도 레버리지 2배고 맨 마지막 거는 1배고 그래서 3배, 2배, 1배 다 있다 인버스로. 그리고 리츠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두 개만 가져온 건데 IYR하고 XLR이 그래서 리츠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베팅을 할 수 있다. 양쪽 방향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ETF만으로도 선물까지 안 가더라도 롱숏 올라가고 내려가를 다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이제 폭락하면 모두가 다 같이 깨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벌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내려가도 인버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에 완충 영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자산 시장 한에서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큰 그림을 바꾸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CRE 대출, 미국 상업용 부동산 CRE라고 부르는데 커머셜 리츠
대출 관련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70%가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이고, 그럼 대출 연장 안 되고 신규 대출 어려워지면서 또 문제 발생하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그 다음에 FTA에서 따르면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결국 대출 위험하다. 7천조 원 규모다. 그리고 그 FTA에서 지금 생각난 것도 하나가 있는데, FTA에서 그 SBB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2022년도 2월에 채권 때문에 이미 거의 부실 쪽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났었대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었대요. 근데 거의 1년 있다가 터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움직이고 나서 실제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대출 채무 불이행 결정했어요. 그리고 블랙락에 있는 무슨 이런 커머셜 리츠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 안 해주고 뭐 이런 지는 꽤 됐고,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결국 LTV 자체가 상승해서 사환이나 신규할 때 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부동산 빠졌으니까 LTV 하면은 지금 대출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진다. 그 다음에 지금 4천억 불 중에 1천억 불 만기 도래하는데 사무실 자산이 올해. 그러면은 그 올해 발생하는 이 1천억 불에 대해서 나중에 경매 발생하고 이런 이제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제 숏 리츠들 같은 경우도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IYR인데 IYR 그 숏셀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빌려서 매도하는 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전체 물량의 40%를 이미 빌려서 숏셀링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죠, 요 메뉴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냥 제가 든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상 지속해서 대체 투자가 너무 이제 자리를 잡아왔고, 거의 주식이랑 채권보다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증권사 IB든 펀드든 어떻게 보면 대체 상품을 하고 있는 펀드들이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고, 사람들이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아갔어요. 몇십억씩 받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어레인지 한 건데, 프로젝트. 예, 그걸 세일즈를 하고 시행사 접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거긴 이제 릴레이션십 베이스고 개발이익이라는 큰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나눠 먹게 하면서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결국은 한 번 정도 터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긴 해요. 항상 뭐든지 돈을 너무 잘 벌어간 인더스트리가 있으면은 꼭 그 다음에 한 몇 년간은 되게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번이 그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양쪽 하나로 회생을 했고, 그리고 이 그러면 지금도 결국 이거 문제가 되면 돈을 또 풀 건가? 그리고 또 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사태에서 결국은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아닐 경우에는 결국은 큰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지금 이 설명만 들었을 때 그러시죠. 거기다가 그거에 대해서 했지? 베팅 하는 상품들도 이미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수익을 이미 낸 분들도 있고, 또 지금부터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단기 투자 위주로 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인버스 상품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2023년, 물론 뭐 상승기긴 하지만 이 코로나예요. 여기가. 그럼 보시면은 이 파란색들은 위 앞에서 있었던 리츠 두 개예요. XLR이랑 그 다음에 IYR이랑 두 개 리츠인데, 똑같은 리츠인데 불구하고 리츠 인덱스 된 ETF인데 하나는 15%, 하나는 4%예요. 근데 얘네들은 1년에 한 5%? 5% 정도, 4, 5% 정도의 3에서 5%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배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물 배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탈 리턴 인덱스 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간 가격이고, 얘네들은 이제 배당 이런 거 거꾸로이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네? 그리고 먹을 때는 언제 먹었어요? 보시면 2018년도 위기 때죠, 이때도. 그리고 여기는 2019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게 3배짜리잖아요. 앞에서 보셨듯이. DRV가. 그러니까 3배짜리라서 올라가면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90에서 여기 뭐 지금 플러스 10까지 가는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죠. 예. 몇 배 먹는 거죠.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DRV를 베팅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있으신 것 같고, 저희 그 홀릭스 방에서도 이거 DRV 해서 30% 수익 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분.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부분에서 수익이 충분히 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3월 달
1년치로 바꿔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2월이거든요. 여기가 3월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인가 하면 지금 거의 50%가 넘어요. 예. 그냥 서브프라임 터지고 여기서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SBB 터지고 샀어도 여기서 뭐 한 2, 30%는 충분히 올라갔죠. 이게 지금 DRV 인버스죠. 인버스 리츠. 예. 나머지 것들도 인버스 리츠인데 그 그냥 리츠들 같은 경우 1년 수익률 지금 마이너스 20%, 23%예요. 상승 못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전 뒤는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쭉 올라갔지만 여기까지 2022년 초까지 21년도, 22년도 이게 베어마켓 들어가면서는 완전 헤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벤트가 충분하게 이 내관은 될 수 있다. 현재 상황. 근데 이거를 페드가 모를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은행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은행은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펀드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연계되어 있는 개인이나 이런 데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그건 이슈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가 다음일까? 도이치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뉴스 두 개만 가지고 하나는 이제 블룸버그 뉴스고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인데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츠 인버스나 이런 것들은 현재 레벨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처럼 이제 로스컷 딱 정해가지고 너무 위로 가는 것들은 뭐 먹으면 되는 거지 상관없지만 내려갈 때 확 내려가거나 이런 이제 펀더멘탈한 상황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원금 뭐 다 받아준다 그러고 계속 대출해 준다고 하면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가면서 단타로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을 좀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 얘기를 하면서는 조금은 이제 다른 전략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타겟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이치뱅크를. 무이성적으로 그냥 무조건 매도 치는 걸로 하고 있다. 라는 건데 그래서 8.5% 빠졌는데 이날 15%까지 빠졌다가 8.5%로 리바운드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바운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CDS 가지고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핑크색 같은 얘가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였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이 도이치예요. 근데 검정색 같은 게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유니크레딧은 이탈리아였죠. 그래서 그 시니어 CDS 같은 경우 지금 더 높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훨씬 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는 계속 문제죠. 이제 유럽에선. 그러니까 더 높죠. 그럼 여기 얼추 보면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200bp거든요. 그래서 2%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씩 내야 돼요. 도이, 도이치가 부도가 안 나면 1년에 2%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판 사람은. 대신에 부도가 나면 원금 전체 날리는 거겠죠. 지금 뭐, 그, 티어원 캐피탈, 후순, 신종 자본증권 다 날리는 것처럼 원금을 다 갚아야 돼요. 그거와 유사한 채권을 사다가 갖다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여서 CDS 200bp 1년에 받으면서 이거 할래? 보증 수수료야. 도이치방은 나가는 거에 대한 보증 수수료야. 라고 하면은 보증값이야 라고 하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일단 200bp라는 걸 기억을 한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 뉴스에서는 헤지펀드들이 금융산업 혼란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CDS 신용 불이행 수합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은행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 CDS로. 근데 과연 이렇게 뉴스에서 지금 요 검은색 쓴 건 그냥 여기 뉴스를 그냥 대략 정리한 거예요. 15% 하락했다가 5%로 하락 마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슐츠 총리가 얘기를 해요. 총리가 도이치뱅크에 대해서 기업금융 포커스했고 강력한 대차 대조표와 높은 수익성을 가진 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이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뱅커 트러스트를 인수하면서 도이치가 글로벌 파생상품 1등 은행인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이치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기본적으로 폴리틱스도 엄청 강해요. 독일이라서. 막 같은 딜링룸 내에서도 정치 장난 아니고 뒤에서 진짜 칼 꽂아요. 예, 거의 진짜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치도 엄청나게 하고 머리 노란 애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시니어로 올라가기만 하면 정치를 엄청 잘해야지 성장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고 이런 돈만 번다고 해결되지 않는 미국 은행은 돈만 벌면 승진되고 돈 많이 버는 데 반해서 유럽계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만 좀 잘하면은 회사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순위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슈들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날 후순위채를 환매를 해주겠다 바이백. 그러니까
그 콜 하는 날 콜 해가지고 다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들이 나오는 게 도이치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많대더라 뭐 이런 뉴스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파생 상품 위험도 크다더라. 그래서 얘 다음에 문제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얘를 공격한다. 이게 이 뉴스예요. 200bp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뉴스는 이거는 이제 그 전염될 수 있을 것 같다. 두려움이 전염되고 있다. 도이치뱅크 떨어지면서 8% 빠지면서 그러면서 도이치 AT1 채권 가격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AT1 채권들 가격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나머지 애들은 한 100짜리 가지고서 100 위에 있던 거였는데 이런 이벤트들 발생하면서 빠져서 9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도이치만 여기에 있어요. 70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 날짜 기준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일드가 7.5에서 8% 이자가 고정돼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채권들이 다. 그러면은 100을 사면은 70에 사면은 7%면 연율로 10% 이상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을 70에 샀다고 치면. 예.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AT가 진짜 70 정도로 떨어져서 10% 이상 가격이 오면 이거 안 살까? 라는 물음표를 제가 한번 던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거의 녹색은 제 생각인 거예요. 헤지펀드들이라면 이미 그 AT1 채권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팔든가 아니면 해지라든가. 그쵸? 혹시 망하면 지난번처럼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뭐 CS AT1 채권 다 날리는 거 봤으니까 조금이라도 건져봐야 되나? 70이라도 지금이라도 건져야 되나? 뭐 아니면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200bp 내고 5년짜리 CDS 사가지고 200bp 버리고 해지를 할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CDS가 올라가는 게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지를 하겠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 입장에서는. 원래 항상 가지고 있을 때면은 해지하려고 난리들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 CDS를 매수했겠죠. 예. 그리고 금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는 파는 놈이 있어요. 그쵸? CDS 파는 놈이 있긴 있어요. 그럼 CDS는 누가 파냐? 라고 생각을 또 해보면 이거를 받아서 반대편에 해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팔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헤지 펀드들은 롱숏 또는 법률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정해 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CDS 매수 수요는 분명히 해지하는 수요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DS 매수 수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AT1 채권을 사는 거예요. 70이면 사야지. 10% 받는 건데 여기 있었을 때는 한 5, 6%, 그러니까 7, 8% 받던 건데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10% 넘게 받는 거니까. 예? 사고서 예를 들면 이걸 사고 여기 있는 CDS를 바이해요. 그럼 2% 그냥 그 수수료로 낸다고 쳐도 지금 10% 사도 7, 8% 안전하게 먹는 거잖아요. 원금 날리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근데 원금 날리는 건 아까 앞에 있는 놈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단기간에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가격을 정확히 센서티비티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 AT1 채권의 센서티비티, CDS의 센서티비티. 센서티비티라는 얘기는 뭐냐면 CDS, 그러니까 크레딧이 얼마 변하면 CDS 가격이 얼마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 AT1 채권도 크레딧 그 CDS가 어떻게 변하면 얘가 얼마 변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 두 개 가지고 비율을 어떻게 얼마 노셔널에 얼마 노셔널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 되는지는 다 계산돼서 나와요. 그럼 그 계산된 나온 걸로 이렇게 양쪽을 다 때려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안정적으로 포커스해서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헤지 펀드들이 하는 전략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더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런 걸 거래할 만큼 큰 이제 펀드거나 기관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일부 기관들은 손실 한도나 규정 때문에 AT1을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CDS는 그래도 프로페셔널들이 마켓 메이킹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뭐 앞에 걸 사고 뒤에 걸 팔아요. 그러니까 뭐 CDS 5년짜리를 거래가 많으면은 5년짜리하고 10년짜리를 해지하던 단기 쪽을 앞에 쪽 낮은 쪽을 해지를 하던 뭐 하면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크로스로 뭐 도이치를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안 오른 다른 뭐 크레딧 스위스나 뭐 다른 데 거, 코메르츠나 뭐 이런 데 것들을 갖다가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크로스로 물량이 모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 마켓 메이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헤지펀드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기관에 손실한다. 야, 도이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던져, 던져, 던져. 그래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그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CDS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CDS 쪽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식의 뉴스가 보이죠. 근데 이 뉴스에선 CDS 때문에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이걸 샀으니까 CDS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도날 것처럼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부도가라기보다는 안전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부도가 저거 CDS가 막 올라간다고 부도가 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지금 현물이기 때문에 시, 야 망하니까 던져.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 불문이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때 매수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CDS를 해지하고 이런 식의 거래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뉴스에 나는 이런 그 액면에 나오는 이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뉴스들은 를 그냥 어느 한 방향으로 딱 해석해서 이거는 이래서 이거를 뭐 거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서 그게 꼭 이제 그 주식이던 아니면 채권이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꼭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수익 확률이 더 높게 어차피 확률 게임상 높은 확률로 됐을 때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도 하는 게 좀 높은 확률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고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확률이 좀 더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아이디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은 도이치에서 적극적으로 언론 해명했나요? 도이치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그 슈츠 독일 총리가 얘기를 했고 도이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노코멘트를 하면서 후순위채 바이백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증권사 은행에서 연기금처럼 또 SBB 같은 주식 안 사놨을까 몰라요. 약간은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보통은 이쪽 그 AT1이나 이런 채권들은 보통은 PB들 고객들이 많이 했던 기억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솔직히 기관들이 저거 잘 안 사는데 저거 왜 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거 다 PB 상품이에요. PB 상품. 이거 주식처럼 생각보다 AT1은 채권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AT1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요. 주식의 한 제가 예전에 그냥 계산해 봤을 때 주식의 한 30%에서 40% 정도 변동성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잖아요. 주식이랑 채권의 중간쯤. 지금처럼 날릴 때 날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쿠폰은 5, 6%, 7%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가격은 막투막 가격은 주가에 연동돼서 계속 움직여요. 마켓 메이커가 반대편 움직이는 데서 그걸로 매도해가지고 해치 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마켓 메이커는 무슨 니즈를 하고 있을지라는 부분이랑 그 반대편에서 이제 디렉션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 의사결정을 하면은 일반 개인 개미 투자자보다는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하는 개인보다는 훨씬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님, 미국은 QE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어불성설 같아요. 위기든 뭐든 채권 매수하면 QE지. 그러니까 QE라는 단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풀리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번이었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얘기를 처음에 저는 이제 페드가 실제로 산 건 아니니까 자산이 늘어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QE는 아니다. 어차피 담보대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 페드 에셋 보니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담보대출을 했어도 대출 채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대차대조표에서 부채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자산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부채 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QE 치긴 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돈이 밖으로 나갔냐. 시장에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좋아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은행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만큼 그대로 바꾸놓고 해줬잖아요. 유동성만 공급하느라고. 그러면 시장에는 돈이 풀렸냐고 보면 시장에 돈은 하나도 안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풀림으로써 주가가 부양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거나 이런 쪽은 아닌 거죠. 어차피 그 이번에 포커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옐런을 제일 앞으로 가져온 게 이번 크라이시스의 특징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뭔가 부실이 생긴 걸 가지고서 어떻게 메꾸려고 난리를 쳤던 건데 이번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쪽, 은행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부실 자산이 아니었던 거죠. 저 이번에 실제로 SBB랑 CS 두 개가 돈을 지워버린 게임이었던 거잖아요. 기존에 있어서는 국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BB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국채가 지워진 건 아니잖아요.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밸런스시트에서 막투막이 없어진 거지. 그 막투막은 뭐 금리 변화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특히 채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커스가 예금자인 거죠. 투자자고 현금 가진 사람. 근데 현금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옐런이든 파월이든 국회 가서 해결을 하든 해가지고 전체를 다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다. 그냥 케바케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출 자산이 되게 많더라. 국채는 하나도 없고. 근데 그 대출 자산들 전부 다 쓰레기더라. 그래서 다 그 삼각해야 되더라. 라고 하면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거 없애버리는 걸 어떻게 해결해요? 못 해결하죠. 그러면 그건 지워지는 거잖아요. 실제 발란시트에서. 근데 지금 거는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거니까. 그 반대편에 담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지워지는 담보는 아니니까 국채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큐이다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특별하게 이제 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잠깐만요. 사실 SVB가 좀 이상하게 경영을 했는데 국채만 가지고 가면 참 그리고 SV가 국채만 가진 거 아니라요. 미주사 그 사이트에 그 카레라가 되게 잘 써놨더라고요. CMBS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모기지 채권들도. 물론 에이전시가 다 개런티한 채권들인데 국채보다 에이전시 모기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음모론이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채라는 식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금리 높은 채권들을 바스켓 만들어서 팔아서 한 번에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만 가지고 있어서 원금 이자 보장인데 유동성 때문에 기업 치면 흑자도산. 네, 맞아요. 흑자도산 느낌 맞고요. 네, 모기지가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에이전시 개런티드 모기지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페니메나 지니메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예. 모기지 그 모아놓은 거 CMO들 예. 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도 국채라고 나오는데 말이 국채가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모기지면은 만기 되게 길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 금리 올라가면 리페이먼트 없어져 가지고 금리 리스크 더 커졌을 텐데 막토막으로 엄청 깨졌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음. 존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위에서도 뵀었죠 참. 갑자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제이님 제가 잘못 얘기한 건 없었는지 요즘 너무 이것저것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어땠나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요. 그 황사 기간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